이 남자 고등학교를 중퇴하면서 축구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대신 호스트바 선수가 됐는데요. 그때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를 만나서 동거했습니다. 하정우와 윤계상이 나온 영화죠. 비스티보이즈처럼 여자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끔찍하게 밟아 죽입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촬영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최종 형량은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창원으로 가는데요. 전직 축구선수가 저지른 끔찍한 살인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 남자 9살 때부터 17살까지 유소년 축구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축구를 그만뒀고요. 고등학교도 중퇴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죠. 호스트바. 이 호스트바에서 선수로 일했고요. 그리고 중고차 판매업도 했습니다.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호빠 선수가 됐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던 2022년 10월에 유흥업소에 가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때 이 여성은 26살이었는데요. 20대인 두 사람 2달 후인 12월부터 동거를 합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산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 평온했냐? 안정적이었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자가 유흥업소에서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이게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얹혀 사는, 그리고 여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해서 힘들게 벌어온 돈, 이거 가지고 남자가 여자 피 빨아먹고 산다, 이런 용어, 이런 표현을 쓸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영화 속의 상황도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경우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자, 이 커플 동거한 지 1년쯤 지난 2023년 11월 12일 새벽 2시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웠습니다. 남자가 여자 얼굴을 손으로 때렸어요. 얼굴에 피하 출혈을 동반한 타박상이 발생했다. 자, 피멍이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6월에도 폭행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주먹으로 얼굴을 10번 때리고요. 발로 얼굴과 복부를 10번 걷어찹니다. 이때는 심해서 119, 112 신고까지 이루어졌는데 경찰이 출동했지만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폭력은 반복됐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해가 바뀐 2024년 2월 11일 새벽, 그날도 둘은 오피스텔에서 술을 함께 마셨는데요. 시간은 새벽 0시 50분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월세 때문에 출근하는 건데 보태준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욕설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남자한테 생활비는 언제 줄 건데 거지 새끼, 이렇게 말했고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그 일로 앙금이 남아있던 상태에서 또 비슷한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났고요. 그래서 서로 계속 살 건지 헤어질 건지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에 여자가 남자를 먼저 밀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격분해가지고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여자가 당연히 바닥에 넘어지죠. 그리고 그때 머리를 장롱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요,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세게 찧었습니다. 3번 이상 머리를 벽과 바닥에 반복해서 찧은 건데요. 여자는 전혀 저항할 수 없었죠. 이게 힘으로서는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남자는 축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힘을 잃고 바닥에 축 늘어진, 반듯하게 누워있던 여자의 배를 발로 밟았습니다. 이게 그냥 밟은 게 아니고요. 온 체중을 실어서 있는 힘껏 여러 차례 세게 밟았습니다. 이게 축구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축구선수가 발로 온 힘을 다해서 밟았습니다. 나중에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정도의 손상은 체중을 실어서 온 힘을 다해서 발로 밟아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침대 위에서는 바닥이 물렁물렁해서 유동성이 있어서 불가능하고요. 딱딱한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해야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부검의가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공격을 당한 여자 의식을 잃었고요. 또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남자가 뭘 했냐? 구급차를 불렀냐? 아닙니다. 119에 신고했냐? 아닙니다. 그럼 경찰에 자수했냐? 아닙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있는 이 여자의 옷을 벗깁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자기 휴대전화기를 꺼냈어요. 당시 기종이 갤럭시 Z 플립이었는데 카메라를 켭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여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흔들면서 23초간 촬영합니다. 그리고 2분 후에 침대로 옮겼는데요. 또다시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흔들면서 31초간 촬영합니다. 또 8분 후에는요, 여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42초간 촬영합니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준유사 강간이죠. 항공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한 거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성폭법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도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그 동영상에는 이 당시 이런 일을 당하던 여자의 얼굴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는데 의식을 완전히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촬영을 했고요. 그때가 1시 6분이었어요, 새벽. 그런데 남자가 또다시 이상한 일을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 있는 여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누구누구 양, 네가 네 입으로 말했성. 네보다 어린애랑 XX 했다고. 그러니 이제 연락하지 마. 흐흐. 자, 자기한테 맞아서 의식을 잃고 죽기 직전인 사람한테 보낸 문자거든요. 그 조롱이고 모욕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자를 보낸 남자는요, 오피스텔을 나와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자기 차에 탔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 15분이고요. 여자를 공격한 지 25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그런데 이 남자 차를 몰고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불과 4분 만에요. 자, 왜 들어왔냐?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하려고? 아니면 여자의 상태가 걱정돼가지고? 아닙니다. 119에 직접 신고 안 했고요. 직접 구급차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는요, 여자의 동생에게 연락했어요. 여동생인데요. 이게 뭐라고 했는지 판결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평소에 이 피해자인 언니와 아주 가깝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이 친동생이 남자에게 연락을 받고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을 했는데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상당 시간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배부위의 손상, 판결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래 대정맥과 간 정맥의 찢김, 간의 찢김, 창자의 찢김, 간이 찢어지고 창자가 찢어진 겁니다. 발로 온 힘을 다해서 여러 번 밟았기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됐고 살인이죠. 부검감정서에 이렇게 적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배 부위의 손상은 배에 여러 차례 강한 둘력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심각한 둘력 손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검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러한 둘력 손상은 피고인과 같은 체형의 사람이 체중을 실어 온 힘을 다하여 발로 밟아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이고 침대에 눕혀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딱딱한 바닥에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온 힘을 다하여 주먹으로 세게 치거나 또는 발로 밟아야 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새벽 1시쯤에 위층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사람이 걷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큰 소리였고요. 마치 누가 사람 머리를 잡고 바닥이나 벽에 심하게 찢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정확하게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쿵쾅쿵쾅 그런 소리가 났는데요. 소리 패턴이 우당탕탕은 아니었고 뭔가를 잡고 바닥에 찍는 듯한 쿵쿵쿵쿵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이게 다 들렸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가 됐는데 경찰 조사 당시에 남자가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다툼은 없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밀쳤고요. 화가 나가지고 저 소주 사러 나갔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와 보니까 여자애가 코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야 라고 불렀는데 신음소리를 냈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를 불렀습니다. 아니 119 부르지도 않았고 심폐소생술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소주 사러 간지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송치되고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이 또 달라집니다.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카메라로 촬영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옷 입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가지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어디 가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거 다 했으니 간다. 내가 왜 니랑 만나냐? 니도 다른 사람이랑 했을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일어나가지고 앉으면서 욕을 하면서 제 가슴을 밀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머리채를 움켜잡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발뒤꿈치를 제 발로 세게 찼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장롱인지 바닥인지에 부딪혔어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진술이 또 바뀝니다. 심폐소생술 제가 했는데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먹으로 가슴 여러 번 세게 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부검 결과와 부검이의 진술은 명확하죠. 이런 손상은 온 체중을 실어서 발로 밟은 것이다 라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등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교제하는 동안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폭행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자의 동생 그리고 또 지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피해자가 이 남자의 폭력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이런 증언도 했는데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범 위험성 평가도 했거든요. 그런데 높음 수준이 나왔습니다.
15점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알코올 사용 장애 검사했더니 30점. 이거는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 남자 유족들에게 사과도 안 했고요. 그리고 배상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유족들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형량 어떻게 나왔을까? 자, 1심 2024년 9월 5일 창원지방법원인데요. 징역 25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등록 20년도 함께 나왔는데 재판부의 양형의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보죠.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폭행해서 피해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은 극도로 폭압적이어서 피해자의 주요 장기와 주요 혈관이 크게 손상될 정도였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까지 하고 이를 촬영하는 반인륜적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진심으로 참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유리한 부분도 있었어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전과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2021년에 교통사고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5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폭력 관련 전과는 없다. 이건 유리하게 참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25년이 1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자, 그러자 양측이 다 항소합니다. 검사는 너무 가볍습니다. 25년 이러면서 항소했고요. 그리고 피고인은 아니 25년이요?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고 항소를 한 건데 그리고 2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2심의 판결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1심보다 5년이 더 올라간 그런 형량인데요. 특히 2심 법원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1, 2심 재판 과정에서 부검 결과를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살인범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불복해가지고 상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이죠. 2025년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30년형이 확정이 됐고요. 이제 확정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났는데 50 중반이 되어야 만기 출소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형량 적당한지 여러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거하는 사이에 유흥업소까지 나가면서 돈을 벌어서 월세 내고 생활비를 부담하고 먹여 살려주면 이거 고맙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애초에 이 만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평소에도 폭행 때문에 힘들어했잖아요. 근데도 함께 살았어요. 이게 가정폭력이기도 하고 또 데이트 폭력이기도 하고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게 무서워서 신고도 못한 건지 아니면 폭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스스로 선택을 한 건지 이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끔찍하게 살해당한 비극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자, 이런 남자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직접 겪어봤거나 아니면 옆에서 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2024년에 창원에서 벌어진 축구 선수 출신 호빠 선수의 살인사건 살펴봤는데요.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성적으로 농락한 사건 판결문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냥 피하고 외면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또 알아야 피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